인도가 전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겁니다. 인구와 재판 지체. 2022년입니다. 작년 말에 밀려있는 재판 총수가 5천만 건을 넘는다는 보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중에 16만 9천 건이 30년 이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5천만 건 중에서 4,300만 건, 즉 85%가 2022년 12월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밀린 재판을 다 끝내는데 324년 걸릴 거랍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인도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지는 인도이지만 동시에 5천만 건의 소송 지체를 금년에 맞이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인도 이야기, 우리나라 그 누구보다도 재미있고 또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알려주시는 강성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또 인도 얘기 좀 전해주십니까?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다. 그 이야기 가지고 이제 미래 경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도가 최대 보유국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가? 예. 인구 말고요? 예, 인구 말고. 그게 뭐냐면 아니요. 밀려 있는 소송 건수. 소송이 많아요? 소송이 5천만 건이 밀려 있습니다. 5천만이요? 예. 5천만 건 소송이 밀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해요? 인도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소송 걸리면 30년 간다.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건설업자인데 소송이 걸려서 만약에 30년이 가면 제가 이기거나 지거나와 상관이 없죠. 30년이 걸린다는 사실 때문에 승패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30년 걸리면 그거 나중에 뭐 조의금으로 받든지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인도 인구를 근거로 미래의 경제는 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 내부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이야기 하나 하고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까지 발전이 편하게 될 거냐에 있어서 실제로 인도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전혀 아니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핵심 기제가 바로 뭐냐면 사법부의 비효율성, 재판 지체 현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밀려있으면 법조인이 부족한가? 예, 부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인구부터 보면 일단 중국 인구가 뭐 14억 뭐 2천만인가 하여튼 약간 14억 좀 넘었던 것 같고 인도가 이걸 이제 바로 추월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유엔 인구 기금에서 2023년 인도 인구가 이제 그 22년에 14억 1천만이고 중국이 14억 3천만이었는데 이제 23년에는 이렇게 추월을 할 거다. 중국은 정체돼 있고 현재. 그렇죠. 그리고 2050년에 인도 인구가 16억 7천만, 중국이 13억 2천만.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인구 대국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된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계속 금년 초에 이제 인도 인구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지만요. 인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하고 경제의 문제죠. 교육받은 인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정책의 문제.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 수준이 같이 높아져야 되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었으면 중국이 세계 1위 그 경제 대국을 했어야 되고 인도가 2위였어야죠 지금까지. 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요. 네. 한국이 인구 위기를 맞는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굉장히 좀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 인구가 네. 55% 정도가 30살 이하라고 하는 것. 괜히 젊은 나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주목을 끌죠. 우리에겐.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없어져서 네. 지금 서울 시내에도 폐교하는 맞아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가 속도는 줄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는 증가합니다. 들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인도만 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2년 11월에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에서 80억 되는데 12년 걸렸는데 80억에서 90억 되는 데는 14.5년으로 지금 대충 예상해요. 네. 그러니까 37년이면 90억 된다는데 인도는 이미 출생률이 2.2에서 2.0으로 내려왔습니다. 2.0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2.0이에요? 예, 2.1은 어떡할 건데요? 2.1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아니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중간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뭐 병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하긴 우리 이제 0.8 뭐 이렇게 예. 되니까. 2.0도 부럽긴 하지만 네. 사실 그게 정말 좋은 거냐? 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50년대부터 가족 계획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어요. 네, 네, 네. 지금도 몇 개 주, 특히 북 동부 위쪽에 있는 인구 저 출생률이 높은 지역은요. 대가족이 전 근대적 잔재라고 계속 공익 광고를 합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아니요, 거예요? 네 명, 둘만 낳아. 인도 그림은 주로 4명 그립니다. 4명 낳자고요? 아니요. 자식 둘만 낳으면 엄마 아빠 네. 핵가족. 예, 핵가족 4명. 그렇게 가자. 3명 그리면 사람들이 저거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처럼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서 3명 그려놓고 뭐 그 뭐 공무원 저 승진할 때 뭐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미지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4명 그려놓고 네. 이렇게 가족계획 홍보하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2017년에 건강복지부에서 인구 관리 계획을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생 지수까지로 인구 증가율을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노령 인구가 21년에 1억 3,800만입니다. 네. 근데 2030년에 가면 1억 9,400만이에요. 자, 한국의 빈곤 문제가 노령 문제, 인구 문제하고 걸려 있는 건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노령 인구 26.3%만 지금 현재 재정 자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3%는 부분적인 의존 상태. 네, 네. 절반이 넘는 53.4%는 성인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의존하면서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패턴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재현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아직 복지나 이런 건 좀 많이 부족한 미흡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네. 왜 그러냐면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 수도 지극히 제한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제조업 부흥 정책을 강력 드라이브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실업률이 7%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민간 연구소 자료 같은 데서 이야기하듯이 취업 포기자가 9억 명이라고 하면 9억이요? 예. 러시아하고 미국 인구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취업 포기자가 있다.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아예 포기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아니 9천만도 아니고 9억이요?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은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 포기자가 돼서 실업률 데이터가 심각하게 왜곡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인구가 느는 만큼의 일자리 창출 압력이 인도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젊은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태어나니까 경제가 나아질 거다 이건 아니고요. 또 하나 네.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최고급 인력의 4분의 3이 해외로 나갑니다. 아.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해외로 나간다.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그런 사람들은 다 해외 가서 일하는군요. 예, 저라도 하겠죠. 연봉이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가능성이 그렇게 주어지는데. 네네네. 인도 백만장자 2만 3천 명이 2014년 이후에 인도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고요. 2019년에만 7천 명이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이제 밀리언웨어니까 달러 기준 자산. 네, 돈 많이 벌면 예. 인도보다 이제 딴 나라로 가는군요. 예, 그 인도로서는 굉장히 손해인데 이거는. 그렇죠. 그 부가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겠죠. 예. 2015년 이후에 90만 명 정도가 인도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뭐 우리 뭐 그 여권 파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자 2000년에서 2020년에 예. 해외로 이민 간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아, 20년 사이에. 예. 그럴 때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극빈층일까요? 국빈이면 갈 돈도 없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게 해외 인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도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레토릭도 가능하고 실제로 해외 인도인들이 정서적으로 뭐 인도 국뽕 정치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국수주의 힌두교를 같이 믿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 그럴 것이냐 이거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는 남과 북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맞아요. 자, 인구 규모가 남부에서는 이미 2020년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거는 몇 년 지나서 통계치 나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북부는 2040년에 지금 인구 피크가 올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별로는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그것도 남인도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한 80%는 고용 계약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포멀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 노동이라고 네네네. 해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별 노조도 이제 허가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인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좋다고만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압력을 더 높입니다. 예전에 네. 남북 인도 문제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중앙교부금 문제 네. 세금은 또 밑에서 걷어서 예. 위에다 쓰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 문제 예. 그러면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 내부에서는 그러면 인도 인구 문제를 어떻게 볼까? 전체 인구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종교에 따른 인구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힌두 국수주의가 이렇게 집권을 하고 이러면서 네. 정치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요. 네. 이겁니다. 첫째, 무슬림은 일부 다처를 한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 네. 둘째, 무슬림은 피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네. 그러니까 이 힌두 인도가 네. 조금 있으면 인구에서 무슬림으로 다 바뀔 거니까 지금 빨리 이 무슬림 때려잡기를 하고 우리 힌두의 정체성을 살려야 된다. 아,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드라이브하는 그 공식 내지는 비공식 그 입장 내지는 교과서도 그 방식으로 재편집합니다. 아, 아니,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데 무슬림한테 그렇게 공격적인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는 겁니다. 무슬림이 15% 정도 되니까 네. 무슬림 빼고 소수 종교자들 다 빼도 한 20%가 힌두거든. 80%가 네. 힌두거든요. 그것만 그래서 얻어. 이걸 8대 2로 놓습니다. 그러면 자
힌두 쪽에 어필을 하면 거기서 반타작만 해도 제가 4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50%를 받기 때문에 소선거구 선거에서 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8대2 네. 전략이라고 합니다. 20% 포기하고 대신 80%를 잡는다. 그 80% 안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상대 당이 있겠지만 저쪽 당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50%는 간다. 네. 그래서 종교적인 거를 많이 지금 드러내고 얘기도 하고 예. 실제로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군요. 예, 법도 만듭니다. 뭐 그런 거죠. 그 러브 지하드라고 그래서 네? 무슬림 남자들이 착한 힌두 여자들을 꼬드겨서 결혼을 해가지고 무슬림 수를 늘린다. 그걸 러브 지하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러브 지하드 방지법, 사랑 성전 뭐 이런 거. 예, 그 법 제목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지만 네. 실제로 신문 인터뷰에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러브 지하드 방지법이 통과된 지역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무슬림 남자와 그럼 힌두 여자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예. 근데 실제로 뭐 따지고 보면 예전에 결혼 구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슈로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힌두가 일부 다처하는 비율이 네. 통계치에 따르면 5.80%입니다. 힌두교도인데 다처인 경우. 예. 무슬림이 일부 다처를 하는 비율은 5.783%입니다. 똑같네요. 아니요, 힌두가 더 높죠.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 없이 똑같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무슬림은 일부 다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건 뭐 근거 없는 공격이네요. 그다음 또 하나. 네. 이슬람 파트와라고 하는 그 이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네. 규율 체계 안에서 낙태나 불법 불임 시술은 금지를 합니다. 낙태 불임 시술. 그런데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피임률은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바 해안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무슬림이 40%가 사는 깨랄라주가 네. 무슬림이 15%인 우타르프라데시보다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인구가 논의될 때는 이게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이지 데이터를 가진 어떤 의미 있는 그 논의가 아닌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당연히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치구도 안에서는 인도 국수주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표를 한번 보시죠. 네. 51년부터 61년 사이에는 얼마나 늘었느냐 막 인구가 네. 전체를 보면 21.6%가 늘었죠. 네. 근데 지금은 17.7이니까 좀 적죠. 네. 근데 힌두가 20.7이 51년부터 늘었는데 무슬림은 그때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네. 크리스찬은 29.0이 늘었다가 지금 보시면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도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인구 통계 조사하는 센서스를 하면요. 제가 스케줄드 캐스트 SC 이야기는 드렸죠. 그 천민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네. 그래서 SC가 되려면 힌두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라고 답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는 기독교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식 조사에는. 그래야 보조금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입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할당을 받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패밀리 헬스 서베이를 할 때요. 스케줄드 캐스트에서 기독교를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하면요. 네. 기독교도들 가운데 21%가 자기가 SC에 해당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들 중에 이 21%들은
다른 조사에 가서는 기독교들하고 힌두라고. 안 할 확률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율이 갑자기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낮아져요. 아, 그거는 당연히 91년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시장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문제, 당연히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 비해 무슬림 증가율이 원래는 한 11% 정도 높다가 네. 이제는 한 7% 정도 높은 걸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평균치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현재는요. 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슬림 인구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2010년 기준으로 2억 900만 명이 무슬림 인구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슬림 인구로만 따져서 인구 대국 3위가 어디냐? 파키스탄이고요. 네. 방글라데시가 4위입니다. 1억 3,400만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그 무슬림 인구로만 따져서도 국제적으로 그 무슬림 네트워크 안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볼 만한 그 규모는 아닌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네. 인도가 분할 독립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집단 간의 비중 변동은 별로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슬림이 약간 늘었다는 건데 네. 그게 4.4% 늘어서 지금 14.2%가 된 거예요. 195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네네. 힌두들은 4.3%가 줄어서 79.8%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80%가 힌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8대2 정치는 네네네. 아직도 잘 먹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도들은 2%하고 3%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통계치 왜곡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네 번째 큰 집단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시크. 시크. 네. 아 예. 그게 1951년에 700만 명에서 2011년에 2,100만으로 늘었어요. 그래도 2%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불교도와 자이나교도가 상황이 좀 비슷한데 각각 1%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 인구를 받아들이는 건 네. 인도를 이루는 종교 단위의 인구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요. 네. 2011년 센서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 내 6대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예, 네. 그게 딱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3만 명입니다. 14억에서 3만 네. 명이니까 그러니까 종교 개념이 다른 거죠. 네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네네네. 그래서 이게 퓨 리서치에서 나온 예측표인데요. 2050년의 인구 비중이 아마 인도에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이 정도 되고 힌두 그리고 그 외의 집단들이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크 한번 소개하면서 남녀 성비 문제는 짧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태아 성감별을 네네. 하게 되면서 양수 검사하던 시절부터 초음파 기술이 진단 기술이 네네.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그 남녀 성비가 심각하게 왜곡이 됐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100대 111.2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108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사실은 뭐 105 정도면 거의 뭐 자연 상태 정도. 자연 상태에 가깝다고 뭐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소개드렸던 게 시크만 특별하게 남성 비중이 너무 높았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무슬림들보다 힌두가 훨씬 더 성비 왜곡이 심했다. 112까지 찍었거든요. 힌두들은. 네, 네. 시크는 130까지 찍었습니다. 아, 예전에 보여주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종교적 의례하고 네. 그 다우리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지참금 문제입니다. 이것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보면 기독교도들은 사실은
그 표준 104, 105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남녀 성비 네. 비율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96년부터 태아 성별 판단은 이미 불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것은 겪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바로 이제 힌두와 시크들이 앞으로 여성 배우자를 찾기에 제일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아, 남녀 비율이 너무 안 맞으니까. 예, 왜곡되니까. 이럴 경우에 사회적으로 이 집단 안에서 있게 되는 어떤 그 문제들, 네. 이거는 일정 정도 예측이 되죠. 아, 그렇겠네요. 예. 특히 시크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압력이 나중에 네. 굉장히 강해지면 어떨지.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납치를 해서 아, 결혼을 네, 네, 한다거나 네, 네, 뭐 네. 인신매매 사건이 네. 터진다거나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여성 상속권 문제입니다. 딸이 왜 네. 기피의 대상이 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상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성 상속권 문제를 네.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거냐면 무슬림 민법에서는요 네. 전통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니까 딸이 아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아, 재산이 예를 들어 뭐 한 9억쯤 되면 아들은 6억 주고 딸은 예. 3억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슬람 전공하시는 분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여성 친화적인 결정이었다. 옛날에는 딸들에게 그 아예 뭐 상속권을 안- 아예 안 주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근데 지금도 맞냐 이거는 다른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힌두 석세션 액트라고 그래서 56년 법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뭐냐면 아예 딸들한테 상속권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2005년에 네. 그 성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는 상속권을 완전히 동등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문제죠. 아, 안 주는구나 그냥. 안 주는 방법이 뭘까요? 소송 가면 줘야 되니까. 아, 상속 포기 각서를 받죠. 딸한테? 어떻게 받을까요? 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빠나 남동생은 애정이 덜하죠. 왜? 아버지 돈을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오빠가 그럼 저 여동생한테 받아요? 예. 그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럴 때 시집을 갈 때 다우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 그걸로 넌 땡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댁에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친정에 대한 그 정서적인 의존감, 밀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불러서 너 상속 포기각서 써라 아니면 우리 의절한다. 너 평생 다시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각서에 서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들지는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 인도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그 무슨 핑크빛 경제에 대한 전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른 논의들이 함께 얽혀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구 어드밴티지가 네. 딱 30년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30년간? 예. 30년이 지나고 나면 네. 지금 인구가 젊은이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할 때 대상이 되는 그 젊은이들이 다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아. 자, 30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드는 30년 후가 되면 네. 인도도 한국하고 똑같은 방식의 인구 감소를 겪을 겁니다. 고령화되고. 자, 30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영원히 인구가 늘어나서 인도는 뭐 경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처럼 네, 네. 단순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뭐 제3세계 이렇게 투자하실 때 예. 그 나라 전체 평균 연령이 몇 살이니 인구 구조가 예. 어떻게 돼 있니 이런 걸 이제 볼 때 굉장히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게 이제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좋아하시고 이 피라미드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걸 좋아하시는데 인도가 뭐 사실상 뭐 피라미드형이긴 하겠으나 사실 그 안에서 따져보면 굉장히 그 복잡한 예. 모양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지역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종교 집단별로 그리고 그게 또 남북 문제하고 얽혀 있고 네네. 기타 등등 그리고 그게 실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압력하고도 얽혀 있는데 네. 일자리 창출이 잘 되는 남인도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는 북쪽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하면 인도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예. 하나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게 그 재판이 뭐 5천만 건이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인도가 전 세계 최대치를 기록하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겁니다. 인구와 재판 지체. 네. 그런데 인구는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반응을 하는데요. 네. 재판 지체가 부정적인 요소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싶어 하면 항상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있죠. 맞죠? 네. 그러면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냐면 이해관계 충돌은 사법부에서 네.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그걸 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네. 사법부에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간접적으로 아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논문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60년대에 수몰지구에 들어가서 집을 뺏겼어요. 그래 댐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게 걸렸고 40년 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30 몇 년 만에. 네. 그래도 지급을 안 해줘요. 에? 정부에서 지급을 안 해줘요. 그냥. 그러면 보세요. 소송이 계속 길어지면 자 승패를 떠나서 이미 승자는 정해지죠. 그렇죠. 돈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은 패자죠. 패자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급을 못 받으니까 다시 지급을 하라는 소송을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30년. 그게 또 30년 걸리겠죠? 아이고.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게임인가요가 너무 분명해지죠. 네. 이 구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인도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2022년입니다. 작년 말에 밀려있는 재판 총수가 5천만 건을 넘는다는 보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중에 네. 16만 9천 건이 네. 30년 이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자, 이 말은 잘 들으시면 한국에서 사건이 복잡하면 대법원에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선 최악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시면 또 상대방이 시간 끌게 하면 네. 5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경고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이 아니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지금 30년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네. 5천만 건 중에서 4,300만 건, 즉 85%가 네. 2022년 12월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 1심 계류 중이라는 1심도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니티 아욕이라고요. 네. 그 BJP가 집권하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려고 만든 뭐 기관이 있어요. 거기 전략연구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친정부 연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밀린 재판을 다 끝내는데 324년 걸릴 거랍니다. 아이 무슨 나라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인도에 가서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네. 인도의 현실을 답답해하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게 되고 네. 바깥에서 보고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가 잘 되니까 내가 가면 잘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를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최근 거 두 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민사가 아니고 형사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이게 비하르주에서 이 남자 가운데 서 있는 이 남자가 비르발 바가시라는 남자입니다. 2022년 4월에 비하르 법원이 이 남성을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28년간 갇혀 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잡혀갔는데 58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니 젊음을 그럼 다 여기가 비하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주. 그럼 당연히 비하르. 네.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 유적지가 자리 잡은 곳 비하르. 이 정도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비하르를 갔다 오세요. 인도를 가시면. 그러니까 인도 그러면 비하르가 그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불교도들이 주로 성지순례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인도에. 그러면 이제 비하르 말고 다른 이야기를. 자, 네. 마디아프라데시로. 네. 여긴 좀 안 되죠? 예, 네. 상황이 나온 것이죠. 자, 이 왼쪽 사진에 나오는 이 남자가 지금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2년 5월 14일 일입니다. 마디아프라데시 보빨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이 남자 이름이 찬드레시 마스코레라는 남자입니다. 자, 보빨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유니온 카바이드 공장이 터지면서 그 뭐였죠? 도시에 있던 수십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 예, 그때 제가 지금 피해자 규모를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10만 단위거나 만 단위가 그냥 그 유독가스 누출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보팔 사건, 유니온 카바이드 사건이라고 유명합니다. 네. 제가 워낙 숫자의 먹통이라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남성이 왜 잡혀 들어갔냐면 네. 아마 자기 여자친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의대생이었는데 잡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14년간 구속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지금 그 옆에 있는 남성의 발을 만지죠. 네. 이게 그 비말 마스코레라고 풀려난 남성의 형입니다. 형이 교도소 앞에 데리러 왔는데요. 인사하는 장면인데 인도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낮은 곳이 발이잖아요. 그리고 내 가장 높은 곳이 이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을 만지고 이 이마를 만져서 내가 당신보다 이렇게 낫습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게 종교 성직자들을 만나도 흔히 하는 표현이고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인도에서 흔히 하는 전통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우리는 네. 제가 정프로님 뵙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말고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뭐 유학 갔다 돌아와서 저희 백부님을 뵀다. 네. 그럼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네. 형에게.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것도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주 크게 감사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만난다든지. 제가 인도의 친구 교수님 댁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워낙 항상 자랑을 많이 하셔서 예쁜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하.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나마 아주 좋아 보이는 만년필 세트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잉크 카트리지를 인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 상표로는 잉크 카트리지까지 잔뜩 해가지고 만년필 세트를 이렇게 사서 선물을
주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걸 펼쳐서 아, 보더니 이 인사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만년필과 이걸 보더니 네. 그리고 곧바로 그냥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제 발을 이렇게 잡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감사와 네네네. 이걸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유, 형도 고생 많이 했겠네 진짜 여기. 아 그렇죠. 네. 옥바라지를. 그렇겠네요. 이 친구가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14년 동안 복역하고.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여기 법원은 지금 보상금 판결도 같이 내렸습니다. 420만 루피를 보상해라.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6,280만 원 정도. 14년 현재 현재 환율로 6,280만 원. 14년 살았는데 예. 의대생이. 너무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네. 여쭤볼게요. 형사 사건이 이렇게 길어지면 음. 제가 구속 상태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정프로님을 네. 어떤 이유로든 네. 뭔가를 걸어서 구속 상태를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죠. 판결이. 나중에 뭐 나오면 되니까. 그때 되면 난 어디 있을지 모르고. 예. 아, 만약에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범죄자인데 내가 구속 증거 없다는 이유로 구속만 안 되면 나는 또 무죄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10몇 년 동안, 20년.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는 더 그렇죠. 제가 무죄받기 쉽겠죠. 야. 그러니까 민사의 경우에는 또 예. 재판 지체 자체가 승패를 가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60년간 댐 건설 그 수몰지구 보상금을 못 받고 있으면 이미 본인부터 그 직계 아들들 뭐 딸들까지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손자들 좋은 일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보십시오. 제가 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애플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네. 애플에서 판사를 길러줍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뽑아야지, 나라에서. 나라에서 해결을 해야죠. 예. 그게 바로 인도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 큰 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아, 이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건 법원을 증설해라. 아, 법원이 많이 부족하군요. 예. 두 번째, 판사와 사무 인력을 충원해라. 음. 법원 행정직. 그리고 법원을 전산화해라. 이런 겁니다. 자, 판사가 2022년 기준으로 네. 100만 명당 음. 인도의 21.03명입니다. 제 주변에 판사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요. 과로 뭐 내지는 뭐랄까요? 과부하? 뭐 워라벨하고는 아예 맞아요. 등지고 사는 일 인생. 진짜 많더라고요. 뭐 그 교수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교수들은 선택을 하죠. 본인이 그렇게 사는 교수들이 있고 아닌 교수들이 있습니다만 판사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선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표에 독일이 법관 한 명당 자 89.63을 정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건의 464.07을 아유, 처리하죠. 일을 많이 하긴 많이 한다 진짜. 아, 이거는 그냥 갈아 넣어서 굴러가는 거죠. 진짜 많이 하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근거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사 100만 명당 수가 57.3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현재 21.03이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네. 말리맛 커미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하자는 뭐 위원회가 뭐 만들어지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100만 명당 50명은 확보하자. 이게 22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안은 왜 현실이 못 될까요? 첫째, 대법원에 충원을 하려면요.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네.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고등법원 판사를 충원을 하려면요. 첫째, 고등법원이 추천을 하고
주 정부가 동의를 하고 주지사 말고 주에 가버너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 책임자인데요. 주지사는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무원 총책임자를 가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을 뭐라고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 가버너가 또 동의를 해야 되고 대법원장하고 중앙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법원 판사가 늘어나요. 자, 가능할까요? 또 하나. 네. 대법원 외의 법원은 네. 재원을 2018년 기준 92% 주정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정부라는 거는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나눠주고 이렇게 저렇게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전체의 사법부 지출 비중은 예산의 0.08%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좀 보면 미국이 국가 예산의 2%를 사법부에 씁니다. 한국은 얼마인지 제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네. 자, 델리만 네. 수도 델리만 1.9%를 사법부에 사용합니다. 예산에서. 나머지 주하고 직할지는 전부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급 법원 네. 이때는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아니에요. 하급 법원에서 작동되는 화장실 그 말은 눌렀을 때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화장지 갖다 놓고 관리를 하냐 이런 건 빼고 그냥 물 나오냐 그것만 기준으로 작동되는 화장실을 갖춘 법원이 40%입니다. 법원인데 작동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실제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면 네. 자꾸 전문가로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인도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하나는 왜 안 되는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형사소송법이 구조적으로 민사소송법도 그렇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네. 현대사회에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나 증인 중에 한 명만 부재 중이면 형사소송법은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하나 때문에 60% 형사 재판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판사가 자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이니 뭐 이건 또 네. 인도 교육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서 복잡하니까 네네네네. 오늘 이야기 안 할 거고요. 네. 선발 과정이 실제 역량을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초급 판사 자질을 보장하지 못해요. 초급 이상의 법원에서는 컬리지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장이 되는 대법관 판사가 있고 나머지 판사들 중에 그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임용이 됩니다. 판사들이. 그런데 마침 2022년 11월에 네. 정부하고 사법부가 또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뭐냐? 국가 판사 임용위원회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옛날 하는 컬리지엄 시스템 그러니까 그 판사 몇 명이 연장자 순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 야 이 뽑는 친구가 좋아 그래서 이 친구 임용하자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판사를 많이 임용해서 금방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그러면 국가 판사 임용위원회가 관철이 안 되느냐? 사실은 이미 이 법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은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거부하면서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거부를 해요. 예 그게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판사 임용을 정치권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프로님은 찬성하시겠어요? 아, 근데 그게 정치권에서 하는 건가? 예, 정부에서 네. 정부라는 건 뭡니까? 장관이 네. 그리고 국회에서 집권당이 아니, 시험 봐서 뽑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냥 행정부에서 그냥 공무원 뽑듯이 뽑아서 판사로 예 내고. 넣는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임용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시험을 친다 이런 게 아니고 평가를 한다. 자, 이력서 넣으세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판사가 뽑냐 아니면 정부에서 뽑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행정부 밑으로 놓는 거지. 그러면. 밑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도발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고 네. 대법원은 당연히 버티게 들어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 너 판사해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나 알죠. 그러면 자,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그 성향들이나 이런 게 다 또 바뀌고 뭐 이럴 수 있겠네요. 휘둘릴 수 있고. 그 파급 효과를 사법부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서로 그쪽으로 줄 서려고 또 하겠죠.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사법부 개혁은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이 있는데, 네. 자, 저는 안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그냥 네. 안 하는 것도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예, 왜? 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요, 네. 피고가 정부입니다.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이래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과정에 답변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고가. 공무원들이 답변을 안 줘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판사도 어차피 일이 많고 밀리고 네. 이런데 답변도 안 와요. 그러면 뭐 답변 안 했으니까 당신한테 불리할 거야 경고 주고 그냥 자, 정부가 졌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있으면 모를까. 정부에서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려요. 관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부 기관에게 이게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자,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결정을 냈어요. 네네. 앞으로 이 구역에 몇 층 이상 건물을 짓지 마. 그랬더니 야, 그거는 말이 안 돼. 저 도시계획법에 원래는 짓게 돼 있는데 왜 나는 못 짓게 해? 이래서 소송을 냈어요. 근데 10년 걸려. 예, 10년 걸려요. 그러면 개발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시가 유리할까요? 아니 망하죠 개발 사업자는 그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 그리고 아마 뭐 꼭 정부 아니더라도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또 좀 판사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빨리 하고 예. 자기 싫은 건 그냥 또 이렇게 예. 밀어달라고 이럴기가 너무 좋겠네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 커럽션 부정부패 테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접어두더라도 제도적으로 지금 인도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지는 인도이지만 동시에 5천만 건의 소송 지체를 금년에 맞이하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많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변심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예. 아니 변심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남아시아 인사이드 코너를 시작을 하면서 네.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 여러 과분한 관심을 받고 네네. 또 하나는 남아시아 주제를 가지고 사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도 했고 또 새로 젊은 그 연구자들도 네네네.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남아시아 인사이드 코너를 진행을 하는 빈도를 네. 조절할 수 있기가 쉽지 않을 만큼 과도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밀려 있는 다른 과제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처해 있고 이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쉬었다가 다시 연결시켜서 하죠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5월쯤에 네. 남아시아 인사이드를 이어갔으면 아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게 무슨 시즌제처럼 시즌 1을 그럼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하고 잠깐 쉬시고 예, 한 5월쯤에 다시 이제 시즌 2로 돌아오시는 예, 이런 그림으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도 너무 사실 이제 다른 진행자들보다 제가 이제 거의 제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인도 많이 좀 배워갖고 제가 딴 데서 좀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도 되죠? 아,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재밌었고요. 하여튼 5월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모아 보니까 1편부터 해서 누적 저 시청하신 클릭 수가 지금 대충 계산한 건데 한 3천만 요 정도 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몰아보기도 엄청 많이 보시고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 예, 너무 늦어지지 않게 예. 부지런히 밀린 숙제를 다 하고 네. 5월달에 다시 뵐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3프로가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또 이 감사한 마음 그동안 또 고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미미하나마 작은 또 꽃 선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예, 저런. 네, 이런 것도 생색을 좀 내야 되니까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발등에 좀 입을 좀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밀린 숙제 빨리 마치고 네, 다시 5월달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즌 1에서 우리 재밌는 인도, 스리랑카 또 남아시아 얘기 전해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서요 5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